1943년과 1944년 사이 프랑스 레지스탕스는 독일 점령군과 싸웠을 뿐만 아니라 나치 정권의 협력자였던 동포들을 상대로도 조용하고 직접적이며 치명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확인된 모든 반역자는 제거해야 할 위협이었습니다. 재판이나 경고는 없었다. 영장, 차량 번호판, 주소만으로 충분했다. 어떤 이들은 고속도로에서 총에 맞았고 어떤 이들은 납치되어 신문을 받고 흔적도 없이 처형되었다. 많은 협력자들이 몇 주 동안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목숨을 잃었다. 그들 중에는 고위 공무원, 경찰관, 정보원, 그리고 호의를 대가로 정보를 팔아넘긴 민간인들도 있었다. 바이올렛 모리스, 가장 두려운 반역자의 처형. 1944년 4월 26일 새벽, 노르망디의 리오에레와 에파이뉴를 잇는 도로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비밀스러운 전투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시트로엥 트락숑 아방 한 대가 천천히 전진하던 중 아무런 경고도 없이 기관총의 엄청난 포격을 받았습니다. 엔진이 화염에 휩싸였고 창문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차량은 총탄에 온몸이 휩싸인 채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고 공격의 주요 표적이었던 비올레트 모리스도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나치 정권의 가장 악명 높은 협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치스러울 만큼 위험했던 한 여성의 삶의 정점이었다. 당대의 모든 규범을 깨고 말년에는 처형자들과 동맹을 맺어 조국을 배신하기로 결심한 한 여성. 프랑스 레지스탕스에게 그녀는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괴물이자 고문자, 위협적인 존재였다. 처형은 신속하고 폭력적이었으며 의도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모리스의 죽음으로 레지스탕스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협력자들에게는 어떠한 자비도 없을 것이다. 비올레트 모리스는 1893년 4월 18일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군 장교의 딸이었던 그녀는 수녀원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제약에 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최전선에서 구급차 운전병으로 복무하며 이미 대담하고 반항적인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전설은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운동선수였던 모리스는 복싱, 사이클, 수영, 포환 던지기, 그리고 특히 자동차 경주 등 다양한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몬테카를로 여자올림픽에서 우승을 차지한 그녀는 공개적으로 반항적인 생활 방식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장을 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거친 말을 하며 이본 드 브레이라는 다른 여성과 연애를 했습니다. 1928년 그녀는 부도덕한 행동으로 프랑스 여성 스포츠 연맹으로부터 활동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경기 출전이 금지되었습니다. 공개적인 굴욕은 그녀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930년대에 그녀는 경제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스포츠계에서 버림받고 언론의 조롱을 받으면서 프랑스 공화국에 대한 그녀의 분노는 커졌고 파시스트 세력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1936년 비올레트는 나치 정보기관 AD의 요원 게르트루드 하네커의 초청으로 베를린 올림픽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아돌프 히틀러에게 새로운 유럽 여성의 전형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제국의 정보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맥과 기술적 지식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소무아 S-35 전차 설계도와 마지노선 주변의 요새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배신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40년 파리가 점령되자 모리스는 적극적으로 부역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게슈타포를 지원하는 프랑스 정치 경찰인 칼랭그에 합류했습니다. 센강에 있는 자신의 하우스보트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레지스탕스 대원 고문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생존자들과 연합군 소식통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직접 포로를 구타하고 끈, 튜브,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게슈타포의 하이에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협력은 단순히 이념적이거나 편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루프트바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암시장에 연료를 공급하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수십 건의 치명적인 비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지스탕스는 잊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위장에도 불구하고 비올레트의 모습은 너무나 눈에 띄고 위험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 A와 연계된 쉬르쿠프 부대는 몇 주 동안 그녀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노르망디에서 그녀의 평소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비올레트가 무장하고 이동하며 다른 협력자들과 동행하고 있고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전은 간단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저항군은 시트렝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차량이 사격 구역에 진입하자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총탄 스텐 기관총 사격이 차량을 휩쓸었습니다. 모리스를 포함한 성인 5명과 어린이 2명이 즉사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차에 타고 이동한다는 사실은 레지스탕스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불안감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들은 이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역자였습니다. 전쟁은 적의 기계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총상으로 신원을 알아볼 수 없는 바이올렛 모리스의 시신은 지역 연간실로 옮겨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묘비도 미사도 애도 의식도 없이 집단 묘지에 묻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올렛 모리스의 죽음은 해방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공포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지하 언론은 이를 시적인 정의의 행위로 칭송했습니다. 당시 일부 출판물은 이렇게 썼습니다. 짐승이 쓰러졌다. 파리가 숨쉰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그녀의 협력의 진정한 범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수십 년 동안 일부 역사가들은 그녀가 희생양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즉, 반체제적 삶을 살며 협력과 성규범 위반 모두로 인해 미움받는 여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녀의 스파이 역할은 널리 기록되었지만 그녀가 고문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SD와 게슈타포 파일에는 그녀의 이름이 여러 탄압 작전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영국 소위 특수작전 집행부 요원들은 그녀를 관심인물로 언급했습니다. 해방된 프랑스에서는 그녀의 명성만으로도 처형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바이올렛 모리스의 이야기는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공식 역사 기록에서 무시당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기리지 않았습니다. 전후 프랑스에서 그녀의 이름은 우리에게 배신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만 언급되었습니다. 그녀는 얼룩처럼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처형은 레지스탕스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방어에서 무력을 통한 정의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처형은 합법적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도 변호사도 항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길과 총알 몇 발 그리고 총에 맞은 시체만이 남았습니다. 게슈타포 하이에나는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의와 복수를 가르는 경계선 바로 위에서였습니다. 프랑스 해방, 사형과 대중의 복수. 1944년 8월 독일군이 철수하고 연합군이 파리에 입성하면서 프랑스는 자유와 분노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4년 동안 프랑스는 점령군과 기꺼이 처형자가 된 동포들에 의해 암흑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해방은 나치의 지배가 종식되었음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는 원한을 갚을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누적된 굴욕, 개인적인 애도, 사회적 배신, 그리고 비난, 강제 추방, 고문으로 벌어진 상처에는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탈출구는 바로 폭력이었습니다. 프랑스 땅에서 제3제국이 몰락한 후 처음 느꼈던 환희는 즉각적인 질서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발적인 보복의 물결로 이어졌습니다. 수십 개의 해방된 도시에서 거리는 집단 처벌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웃의 비난, 오른쪽 귀에 속삭이는 말, 압수된 기록 보관소에 있는 사진, 의심스러운 눈빛 하나만으로도 형벌을 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재한 제도적 정의는 거리의 정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무절제한 군중이 광장에서 빚을 갚았습니다. 독일군 철수 며칠 후 그르노블에서 6명의 젊은이가 처형되었는데 이는 당시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레지스탕스 탄압을 담당했던 비시 정권의 중군사 조직인 밀리스 소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식 재판도 없이 감방에서 끌려나와 도시 외곽의 낡은 벽돌 가마로 끌려갔습니다. 녹슨 기둥에 묶인 채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총살당했습니다. 구경꾼 중에는 아이를 둔 어머니, 노인, 그리고 전선에서 형제를 잃은 남성들도 있었습니다. 총격전의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후 군중은 박수를 쳤습니다. 처형 장면은 촬영되고 사진으로 기록되고 논평되었습니다. 시신들은 경고와 카타르시스를 위해 한동안 눈에 띄었습니다. 장소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독일군은 몇 주 전 레지스탕스 23명을 사살했습니다. 이제 죽음의 순환은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디종은 훨씬 더 잔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역 탄압 기구와 연루되었던 전 경찰서장 자크 라르삭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은 폭도들에 의해 감방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죽음은 상징적이면서도 잔혹했습니다. 그는 끌려가 모욕을 당하고 구타당하고 신호등에 매달린 후 시청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민주주의로의 이 행보다는 중세 처형을 연상시키는 분위기 속에서 다양하고 시끌벅적한 군중이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은 노래하고 웃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트로피가 되었고 그의 죽음은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계급, 연령, 배경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건 중 하나는 독일군과 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은 여성들에게 자행된 조직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그들이 강요당했는지, 배고픔, 두려움, 혹은 진정한 사랑 때문에 그랬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이 여성들은 피해자도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적 명예에 대한 분노의 상징이었습니다. 처벌은 상징적이면서도 대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중앙광장에서 면도를 당하고 반쯤 나체로 나체화되었으며 나치 문양이 그려지고 침 뱉기와 조롱 속에서 행진을 강요당했습니다. 연합군 특파원들이 찍은 이 사진들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여성들은 모욕에 둘러싸여 있었고 아이들은 손가락질했고 남자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들조차 굴욕을 당하거나 버려졌습니다. 그 장면은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반복되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이러한 공개적인 굴욕을 당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어떤 이들은 처형당했고 어떤 이들은 평생 흉터로 남았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아는 작은 마을에서는 단 한 건의 고발만으로도 치욕을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폭도들의 행동이 더 익명적이기는 했지만 그 흉포함은 마찬가지로 컸습니다. 집단이 개인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정의에 대한 어떤 관념보다 강했습니다. 이 폭력의 중심에는 고통스러운 역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레지스탕스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은밀하고 침묵하며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활동해야 했습니다. 조국이 해방되었을 때 승리로 정당화된 그 조직은 항상 합법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그럴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촉발된 것은 외국의 적이 아니라 국가 내부의 허상에 맞선 두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숙청은 질서정연하지도 중앙집권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단편적이고 불균등했으며 때로는 조직적이고 때로는 완전히 자발적이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해방위원회가 기준을 정립하려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분노만이 유일한 지침이었습니다. 샤를 드골은 혼란을 인지하고 양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국가 권위 회복과 권력 남용 억제를 촉구하면서도 자발적인 숙청 또한 그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임시정부는 수천 건에 달하는 부역 사건을 통제할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명분으로 약식 재판이 용인되었습니다. 많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그러한 행위는 유일하게 가능한 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전쟁의 참상뿐 아니라 국가가 영혼의 일부를 잃었다는 징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모든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전쟁의 안개가 걷히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처형당한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애국심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처형당했을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진정한 행동보다는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혔을까?
기록 보관소, 뒤늦은 증언, 그리고 전후 조사 결과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수십 건의 오류, 조작, 그리고 사적인 원한이 드러났다. 처형당한 사람들 중에는 강제 징집된 청소년도 있었고 국가기관을 벗어날 수 없는 단순한 고용인도 있었다. 굴욕을 당한 많은 여성들은 그저 살아남기만을 바랐을 뿐이었다. 1914년에 일어난 일은 무너진 국가의 잔혹한 표현이었습니다. 레지스탕스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재판 없는 처형, 대량 린치, 그리고 공개적인 굴욕은 단순히 고통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찾으려다 너무 큰 소리로 외친 국가의 징후이기도 했습니다. 정의와 폭력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집단적 분노는 증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희생자만 필요했습니다. 전후 프랑스 국민들은 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모든 범죄가 점령군에 의해 저질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범죄는 그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때 나치 깃발이 개양되었던 바로 그 거리에서 이제 판사 없이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침략자에게 경례를 하던 바로 그 발코니에서 조롱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집단 기억은 이러한 일화들을 받아들이는 데 더디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해방의 과도함보다는 그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기록 보관소, 익명의 무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 정의가 구경거리가 되었을 때 무엇을 얻는가? 증오의 수확은 실제했습니다. 그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고통의 시대의 끝을 의미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불편한 침묵과 숨겨진 죄책감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후 시대는 화해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총소리와 삭발된 머리 그리고 거리를 질질 끌려가는 시체들의 메아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적의 명령으로 피의 흐름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피의 흐름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반역자들을 향한 공격,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사냥. 1940년에서 1944년 사이 점령된 프랑스에서 모든 적들이 독일군 제복을 입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부역자는 침묵의 적이었고 이웃, 가게 주인, 경찰관, 사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국가적 굴욕, 배급, 선전 그리고 공포의 상황 속에서 수천 명의 프랑스 시민들은 제3제국의 이익에 봉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배신은 고발, 탄압, 고문, 약탈, 심지어 강제 추방에 직접 가담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위, 즉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결정을 넘어 이 배신이 모든 사회 계층, 모든 지역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정당화를 통해 만연할 수 있도록 하는 깊고 구조적인 틀이 있었습니다. 이 배신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을까? 그들은 이념, 필연성, 복수심 아니면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했을까? 부역주의는 주변적인 현상도 광신도나 범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적 악령에 포위당하고 점령으로 인해 심연으로 내몰린 분열된 사회를 비추는 어두운 거울이었다. 이 장은 부역자들의 정체성뿐 아니라 그들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심리적, 정치적 메커니즘을 파헤치고자 한다.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패배한 국가의 살아있는 유기체에 배신이 어떻게 새우며 들어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민병대와 다른 협력단체의 많은 구성원들은 독일군의 진격과 동시에 권위주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비옥한 토양만 있으면 자라는 씨앗처럼 그들은 이미 권위주의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질서와 제국에 대한 향수를 품은 민족주의 단체의 오랜 투사들이었으며 1940년의 붕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실패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에게 프랑스의 몰락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도덕적 병폐의 징후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공산주의, 유대교, 자유주의, 그리고 모든 형태의 현대적 타락에 맞선 십자군 전쟁, 즉 부활의 약속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은 정당이나 파업 없이, 다원주의에 대한 양보 없이 젊어지고 규율 잡히고 인종적으로 순수한 조국이라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인 협력 체계조차 마련되기 전부터 자원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들은 프랑스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를 스스로로부터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제프 다르낭의 사례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로서 민병대 최고 사령관이 된 그는 1943년 히틀러에게 개인적인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는 확고한 신념과 절대적인 이념적 명료함을 바탕으로 자신이 진정한 프랑스의 계승자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주변에서 제국에 대한 복종은 굴복이 아니라 국가 재건을 위한 전략적 동맹이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스스로를 사형 집행인이 아니라 위협받는 문명의 파수꾼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확고하고 맹목적인 신념은 배신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길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협력이 단순히 생존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점령된 프랑스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도시는 정전에 시달리고 마을은 고립되었으며 기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자원을 약탈하고 경제는 마비되었으며 실업률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시 정권이나 협력 세력에 속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고정급여, 더 나은 식량 배급, 그리고 독일에서 강제 노역으로부터의 보호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에 매료된 많은 젊은이들은 직업이나 희망이 없었던 채 민병대나 경찰에 입대했습니다. 일부는 피난민이었고 다른 일부는 실직 노동자였으며 상당수는 복무의 대가로 사면을 제한받은 일반 범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실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입대하거나 굶어 죽는 것, 그 시점에서 협력은 임금이 되었습니다. 협력 또한 수동적이었다. 모두가 무기를 들거나 습격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정권 사무실에서 일하며 인구조사를 하고 명단을 작성하고 창고를 지키고 문서를 봉인하는 데 동의했다. 정복의 도구에는 공무원, 기록보관 담당자, 운전수, 사무원이 필요했다. 질문을 하지 않고 이해 없이 명령에 따르고 누군가 사라졌을 때 눈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서명, 잘못된 번호, 제때 배달된 폴더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의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천 명의 프랑스인에게 이러한 업무는 일상의 일부였다. 후회는 없었고 오직 일상만이 있었다. 프랑스는 단순히 점령당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내부 분열로 분열된 나라였습니다. 패배는 지역 간, 사회 계층 간, 세계관 간의 역사적 긴장을 증폭시켰습니다. 많은 협력자들에게 적은 독일인뿐만 아니라 다른 프랑스인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온 오만한 부르주아, 반항적인 노동조합원, 어려운 성을 가진 유대인 이웃, 외국인 억양을 쓰는 공산주의자, 인민전선의 상처, 도시에 대한 농촌의 복수, 세속주의에 대한 가톨릭의 복수, 수도에 대한 지방의 복수는 점령하에서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협력은 복수를 위한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비시 정권과 제국의 선전은 이러한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이었다. 분노를 조장하고 정당화의 명분을 제공했다. 부역자는 사형 집행인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의 정의, 역사적인 복수를 집행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리하여 증오는 의무로 변질되었다. 많은 마을에서 익명의 고발만으로도 누군가를 사라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정치적 라이벌이 무기를 숨기고 있거나 유대인들이 억압의 수레바퀴를 돌리도록 돕고 있다는 암시만으로도 충분했다. 수많은 비난 뒤에는 이념도 돈도 없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오래된 원한이 있었다. 이 네트워크에서 여성의 역할은 공식 역사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미지는 해방 이후 독일군과의 관계 때문에 삭발당한 젊은 여성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의 개입은 더 깊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통역, 스파이, 게슈타포 비서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문에 참여했고 어떤 이들은 특권을 얻기 위해 또는 두려움 때문에 난민을 배신했습니다. 전직 운동선수에서 고문가로 전향한 바이올렛 모리스는 권력에 대한 매혹과 무자비한 잔혹함 사이의 모호한 영역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많은 여성들은 자녀를 보호하고 친척을 구하고 협박에 굴복하는 등 더욱 모호한 방식으로 협력했습니다. 전쟁 후 그들 중 다수가 받은 처벌은 과도했습니다. 일부 협력 남성들은 탈출하거나 숨어 지내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수천 명의 여성들은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고 강간당하고 낙인 찍혔습니다.
여성 협력은 조국과 도덕에 대한 이중의 배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분노로 대체되었습니다. 협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조용하며 완장을 차본 적도 없는 사회 부문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레지스탕스 구성원 치료를 거부한 의사, 유대인 가족의 재산을 몰수하는 데 도움을 준 변호사, 독일 요원을 위해 위조 서류를 검증한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학생들을 퇴학시킨 교사, 설교단에서 억압을 정당화한 사제,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의적인 서사를 만들어낸 언론인들도 있었습니다. 각자는 각자의 영역에서 공포의 틀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점령자는 더 서툴고 더 느리고 더 취약했을 것입니다. 총 한 발 쏘지 않은 이들의 협력이 점령의 효율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협력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횡단적이며 거의 유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노인과 젊은이, 신자와 무신론자,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를 모두 아우르는 현상이었습니다. 각자는 자신만의 정당성, 변명 이유를 찾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념적 충성심 때문에, 어떤 이들은 추방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저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해방 후 프랑스는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영웅적이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익숙하고 불안했습니다. 적은 독일어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성씨를 가지고 있었고 베레모를 쓰고 길모퉁이에서 빵을 팔았습니다. 배신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프랑스 부역자의 내면을 이해한다는 것은 배신이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분열된 사회에서 압박을 받거나 두려움에 휩싸일 때 발동될 수 있는 메커니즘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신은 항상 무기나 연설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명된 서류, 만남을 피하는 눈빛,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뱉지 않는 말 속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의무와 배신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취약성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이유입니다. 프랑스군,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테러, 밀리스 프랑세즈 또는 줄여서 밀리스는 단순히 비시 정권이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정치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나치 점령군의 축복과 직접적인 지원을 받으며 잔혹하고 체계적이며 깊이 이념화된 억압의 도구였습니다. 다른 프랑스 국민에 맞서 싸우기로 선택한 프랑스 국민들로 구성된 밀리스의 존재는 협력의 가장 사악한 면을 보여줍니다. 독일 국방군과 게슈타포가 전반적인 영토 통제권을 유지하는 동안 민병대는 공포의 메스 역할을 하며 프랑스 사회의 가장 은밀한 계층, 즉 동네, 마을, 거리, 가족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지형과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그들을 대체할 수 없는 그리고 두려움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생존자 증언, 전후 재판 기록, 그리고 개인 회고록은 모두 한 가지 점에 동의합니다. 바로 민병대가 계획적이고 비인간적인 폭력으로 고문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차별적인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을 훼손하고 유언장을 파기하며 자백 이름 명단 주소를 얻어내기 위해 고안된 기능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사용된 방법 중에는 곤봉, 채찍, 벨트를 이용한 체계적인 구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타는 허벅지, 등, 갈비뼈, 얼굴에 가해졌습니다. 생식기나 손가락에 임시 발전기를 연결하여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젖은 천주머니를 사용하거나 더러운 물이 담긴 양동이에 머리를 담그는 등 질식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면도칼이나 시계불을 붙여 유두, 손톱, 사타구니를 절단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박탈 기법에는 장기간의 기아, 고립, 추위 노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전형적인 고문실은 창문 없는 지하실이었고 비명 소리를 가리기 위해 벽이 석고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두려웠던 고문실 중 하나는 프랑스 게슈타포 본부인 로리스톤 거리에 있는 고문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부역자들과 독일인들이 함께 고문을 저질렀습니다. 수십 명의 수감자들이 묶여 갈고리에 매달리고 기절할 때까지 구타당했다가 다시 감방으로 돌아와 다음 날 같은 고문을 반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민병대 미리체가 관리하거나 게슈타포와 공유하는 구금시설은 여러 도시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악명 높았던 시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몽리크 요새, 리옹. 민병대의 중앙 감옥으로 수천 명의 레지스탕스 전사들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테르미누스 호텔, 보르도, 고문 및 처형 시설로 개조되었습니다. 프렌 교도소, 파리. 공식적으로는 독일의 통제하에 있었지만 프랑스 부역자들이 활발하게 주둔했습니다. 툴루즈의 메종달에 프랑스 장교들이 주도하는 장기간 신문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이 시설에서는 무장 전투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즉 인쇄공, 전령, 사제, 의사, 심지어 연락책 역할을 했던 아이들까지도 고문을 당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뇌출혈, 두개골 골절, 그리고 치료되지 않은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수십 명이나 됩니다. 민병대는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1943년 요제프 다른낭의 지도 아래 창설된 이후 민병대는 독일 게슈타포의 지역지부로서 활동하며 레지스탕스, 은신한 유대인 탈주 수감자, 탈영병 추적에 특화되었습니다. 열렬한 반유대주의자이자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던 다른앙은 아돌프 히틀러에게 개인적인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병대는 사실상 반자치적인 친위대 부대로 변모했습니다. 민병대 간부 중 상당수는 독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무장 친위대 샤를만유 사단에서 동부 전선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협력은 합동작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클라우스 바비가 지휘한 리옹의 전투망 해체는 획기적인 사례였지만 지역 민병대의 병참 및 전술적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점령 마지막 몇 달 동안 레지스탕스가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민병대는 급진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신문을 받지 않고 바로 처형당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키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증거를 지우거나 공동체 전체를 처벌하거나 테러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파리 생피에르 교도소 폭동 이후 34명의 수감자가 처형된 잔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병대 지도자들이 직접 내린 명령에 따라 수감자들은 무작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감방에서 끌려나와 안뜰에 줄지어 선 후 재판 없이 총살되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신속했습니다. 용의자를 붙잡아 고문을 가하며 신문을 한 다음 숲이나 개활지로 끌고 가서 총살하고 집단 묘지에 묻었습니다. 민병대의 가장 악랄한 관행 중 하나는 저항군의 친척들을 박해한 것이었습니다. 주요 목표물을 붙잡지 못하면 그들의 아내, 어머니, 형제, 자매 또는 아이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자백을 강요당하기 위해 고문을 당하거나 정서적 협박을 당했습니다. 리옹 법원 기록 보관소에서 회수된 증언에 따르면 10살 딸과 함께 구금되었던 임산부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습니다. 소녀는 지역 철도 파괴 조직을 이끌던 남편의 행방을 밝힐 때까지 어머니 앞에서 구타당했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강제 퇴거, 가옥 방화, 재산 몰수, 그리고 테러리스트와 협력하는 가족 명단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위협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나무도 공격하되 뿌리도 공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후 증언한 많은 생존자들은 한 가지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독일군에 대한 두려움은 끔찍했지만 프랑스 민병대에 대한 두려움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 출신이었고 같은 언어를 사용했으며 누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거리낌 없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1945년 리모주에 구금된 한 여성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젖은 호스로 저를 때려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때렸습니다. 제 옷을 벗기고 손목을 묶어 몇 시간 동안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독일인이 아니라 프랑스인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아들을 데려와서 훔쳐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형 집행자로서의 협력자는 역사적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증오, 이념, 기회주의에 의해 조장된 정치적 구조물이며 종종 처벌 면제의 보호 아래 폭발한 권력에 대한 갈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민병대와 그들의 민간 협력자들은 프랑스 땅을 공포와 침묵, 그리고 배신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2년 동안 그들은 질서, 복종, 그리고 인종적 순수성이라는 이름으로 공포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처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프랑스가 해방되자 앞서 보았듯이 많은 이들이 처형되었고 또 다른 이들은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처벌도 그 공포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심장부에서 사형 집행인은 프랑스어를 구사하고 거리를 알고 똑같은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거꾸로 된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배신자들은 누구였는가? 프랑스 협력주의자들의 해부. 1940년에서 1944년 사이 점령된 프랑스에서 모든 적들이 독일군 제복을 입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부역자는 침묵의 적이었고 이웃, 가게 주인, 경찰관, 사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국가적 굴욕, 배급, 선전, 그리고 공포의 상황 속에서 수천 명의 프랑스 시민들은 제3제국의 이익에 봉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배신은 고발, 탄압, 고문, 약탈, 그리고 대량 추방에 직접 가담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점령은 침략자의 잔혹함뿐만 아니라 피침략자의 도덕적 취약성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 배신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을까요? 그들은 이념, 필요성, 분노 혹은 비겁함 때문에 행동했을까요? 이 장은 프랑스 부역자의 사회적, 도덕적 구조를 고립되거나 흉측한 인물이 아니라 붕괴, 패배, 그리고 점령으로 뒤흔든 무너진 사회의 복잡한 산물로서 그 구조를 밝히고자 합니다. 배신은 정치 엘리트나 노골적인 범죄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열된 국가 전체의 두려움, 좌절, 그리고 야망의 뿌리를 둔 심오한 현상이었습니다. 협력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는 나치의 등장으로 권위주의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권위주의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프랑스 극우파의 투사였고 위계 질서에 대한 향수를 품었으며 의회 공화국의 숙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세속주의, 국제주의에 대한 그들의 거부는 전쟁과 함께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양극화된 정치의 주변부에서 수년간 배양되어 왔습니다. 이 남성들 그리고 일부 여성들에게 1940년 6월의 패배는 신성한 징조였으며 프랑스의 도덕적 쇄신과 속죄의 징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점령을 통해 프랑스의 불순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즉 마르크스주의, 유대교, 자유주의적 타락, 언론의 자유, 문화적 혼합을 정화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광신도였습니다. 그들은 독일에서 질서의 모범, 국가 정화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식적인 조직이 생기기도 전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이자 급진적인 애국자였던 조셉 다르낭으로 그는 결국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민병대는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도덕적 십자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반역자로 여기지 않고 프랑스의 영혼을 회복하는 자로 여겼으며 동포로 위장한 내부의 적들과 싸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수만 명이 훨씬 더 물질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러한 이념적 핵심에 합류했습니다. 점령하에 프랑스는 굶주림, 추위, 실업, 공포로 황폐해진 나라였습니다. 경제는 붕괴되고 산업은 몰수당했으며 작물은 징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협력은 실질적인 무언가를 제공했습니다. 따뜻한 음식 한 접시, 월급, 그리고 머리 위의 지붕이었습니다. 민병대에 입대하거나 비시 정권을 위해 일하는 것은 독일 공장의 강제 징집을 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는 많은 젊은이들, 파산한 농민이나 도시 소외 계층에게 그것은 또한 예상치 못한 사회적 진보의 길이었습니다. 제복, 권위, 존중. 전쟁은 그들에게 평화가 결코 제공하지 못했던 자리를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간수, 운전수, 행정보조원으로 입대했다. 다른 이들은 단순한 기회주의자였다. 그들의 충성심은 베를린이나 파리가 아니라 배짱과 두려움에 있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협력이 몰락한 권력을 대체하는 방식이었다. 의식적인 배신이라기보다는 적응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문서에 적힌 모든 서명, 작성된 모든 명단, 그리고 공모한 모든 침묵은 공포라는 기계장치에 기름을 부었다.
프랑스의 내부 분열은 협력에 비옥한 토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패배는 사회 계층, 지역, 그리고 정치적 신념 간의 오랜 원한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많은 시골 지역에서 도시에 대한 분노는 적극적인 증오로 변질되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점령군과 협력하는 것이 부유한 상인, 공화주의자 교사, 유대인 의사를 처벌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독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애국심으로 위장한 개인적인 복수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BC 정권의 선전은 이러한 잠재된 증오심을 자극하여 내부의 적에게 향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분위기 속에서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소문, 익명의 편지, 이기적인 비난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공산주의자 유대인 레지스탕스 동조자로 낙인 찍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취를 감출 수 있었습니다. 가장 섬뜩한 것은 비난하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이웃, 사촌, 약사였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점령은 프랑스를 의심의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악한 게임에서 배신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협력 역할은 가려지거나 고정관념으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더 광범위하고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독일군과 낭만적인 관계를 맺었고, 이는 해방 후 대중의 스캔들과 잔혹한 처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정보 제공자, 타이피스트, 스파이, 그리고 경우에 따라 고문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파리의 게슈타포 사무실에서는 프랑스 여성이 신문에 연루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념에 따라,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따라, 많은 이들은 자기 보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성별이 그들을 낙인으로부터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전쟁 후 협력 혐의를 받은 여성들은 재판이나 증거 없이 공개적인 굴욕을 당했고, 강간, 강제 노역, 의식적인 삭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많은 공동체에서 여성 협력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훼손된 국가의 명예를 회복하는 상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협력이 항상 적극적이거나 폭력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더 조용하지만 똑같이 파괴적인 또 다른 종류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문가, 공무원, 기술자들 간의 협력입니다. 제복도 없고 명확한 이념도 없지만 점령 작전을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학생들을 퇴학시키는 교사들, 습격을 승인하는 공무원들, 부상당한 레지스탕스 전사들을 치료하기를 거부하는 의사들, BC 정부의 명령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판사들, 비밀 메시지를 가로채는 우편 배달부들. 이러한 행위들은 각각 개별적으로는 진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여 억압이 작동할 수 있는 필수적인 틀을 구축했습니다. 이 관료적 협력은 여러 면에서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소리치거나 위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무시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서류, 일상, 복종에 기반한 협력이었습니다. 적발하기는 더 어렵고 정당화하기는 더 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위험했습니다. 범죄가 정상으로 위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해방되자 그 배신자의 얼굴은 기묘하게도 낯익었다. 그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제빵사였고 한 가족의 가장이었고 전직 전쟁 동지였다. 바로 그때 프랑스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해야 했다. 배신은 외부에서 침투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솟아올랐다는 사실이었다. 프랑스 협력자의 해부학적 구조는 어두운 거울과 같습니다. 극심한 압박 속에서 인간 영혼의 회색 지대를 반영합니다. 점령과 공포의 시대에는 의무와 불충의 경계가 쉽게 뒤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서명만으로도 충분하고 때로는 침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심판의 날, 대프랑스 숙청. 1944년 여름 프랑스가 해방되자 복수의 함성과 함께 승리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역 정권이 무너진 후 자제와 옹언함을 유지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민중의 열광은 즉결 처형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광장과 거리에서 반역자로 낙인 찍힌 남녀가 구타당하고 침을 뱉히고 처형당하고 면도를 당하고 공공도로로 끌려가거나 가로등에 매달렸습니다. 그 비난이 사실이든 소문이든 상관없었습니다. 4년간의 지옥 속에서 쌓인 분노는 거침없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적법 절차나 보장 없이 이루어진 이러한 즉각적인 정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재건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통성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의 점령뿐 아니라 내부 분열로 황폐해졌습니다.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의 수장이었던 샤를 드골은 프랑스가 해방의 상징 그 이상의 것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도화가 필요했습니다. 민중의 정의는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국가는 무력에 대한 독점권을 되찾고 국민의 분노를 처벌과 동시에 안정을 제공하는 법적 절차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프랑스 현대사에서 가장 복잡한 사법적 노력 중 하나인 국민숙청이 탄생했습니다. 임시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나치 점령군과의 협력을 합법화한 법을 포함하여 비시 정권이 제정한 모든 법률의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그 목표는 괴뢰 국가의 모든 흔적을 법적으로 지우는 것뿐 아니라 적정권 유지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가담했던 수만 명의 시민을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1914년 8월 9일 이 과정의 공식 시작을 알리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법원 코드 저스티스로 알려진 특별 숙청 법원의 설립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협력자들의 행위를 평가하는 임무를 가진 지역 명예 배심원단 조미테 데파르트멘토 데 리베라시온의 설립을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는 국민적 모욕 (National Indignity)이라는 독특한 법적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개념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점령 정권으로부터 이득을 취했거나 그 이익을 위해 일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1914년과 1951년 사이에 이 기관들은 수천 건의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약 30만 건의 사건이 게시되었고 이 중 12만 건 이상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절차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처벌뿐만 아니라 행동을 분류하고 책임 수준을 설정하고 이념적, 기회주의적, 강제적 행위를 구별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6,700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중 791건이 집행되었으며 대부분은 전후 5년 동안 집행되었습니다. 4만 명 이상이 국가적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참정권, 공공고용기회 또는 국가연금 수령과 같은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동시에 수천 명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사면 조치를 받았습니다. 재판은 아직 폐허가 된 나라에서 가능한 모든 절차적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임명된 판사, 검사, 의무 변호인, 증인, 그리고 증빙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상황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는데 그중 다수가 생존자, 희생자 유족, 그리고 전직 레지스탕스였습니다. 압박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판사들의 공정성, 대부분 전직 레지스탕스 출신이 피고인의 상징적 무게에 짓눌리기도 했습니다. 공판이 정의에 대한 요구와 법의 한계가 충돌하는 사회적 긴장의 장이 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건은 피고인이 협력기구 내에서 맡았던 직위로 인해 전국적인 악명을 얻었습니다. 비시 정권의 전 총리이자 제도적 협력주의의 핵심 인물이었던 피에르 라발은 SS의 도움을 받아 도피를 시도하다 오스트리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재판은 1945년 10월 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어린이를 포함한 프랑스 시민들을 독일 강제 추방기관에 넘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변호는 냉소적이고 회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월 15일 그는 눈가리개를 거부하고 프랑스 만세라는 마지막 외침을 외친 후 총에 맞았습니다. 또 다른 상징적인 재판은 민병대 미리체 수장인 조제프 다르낭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는 고문, 살인, 강제 추방, 박해에 직접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영국군에 체포되어 프랑스로 송환되었고 1945년 10월 10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처형되었습니다. 법원은 또한 반유대주의 구호를 유포한 방송인, 나치 정권을 미화한 언론인,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찰관, 고문을 방조한 교도관, 그리고 두려움이나 편의를 위해 이웃을 고발한 일반 시민들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러한 재판의 상당수는 편지, 추방 기록, 서명된 명령서 또는 생존자 증언과 같은 설득력 있는 증거 덕분에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사법체계는 논란 없이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숙청 과정은 프랑스 안팎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필연적인 도덕적 재건으로 여겼고 어떤 이들은 합법적인 복수의 한 형태로 여겼습니다. 역사학자 로베르 아롱은 많은 재판이 불규칙적인 조건, 정서적 압박, 그리고 불완전한 증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적 치욕이라는 개념은 정치적 관점에서는 유용했지만 법적 모호성을 야기했습니다. 적극적인 협력과 단순한 생존 사이의 경계는 어떻게 그어졌을까요? 강압 속에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공정했을까요? 더욱이 과정의 규모와 국가의 행정적 붕괴는 오류를 초래했습니다. 일부 무고한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 없이 처벌받았지만 수많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도주했습니다. 숙청에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개인적인 적들은 근거 없이 비난받았고 이전에 협력했던 관리들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과거의 동맹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가 항상 맹목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드골 자신도 숙청을 공화국 재건의 불가피한 단계로 여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문제였습니다. 프랑스는 존엄성을 회복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를 배신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드골은 숙청 없이는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47년부터 유럽에 이미 냉전이 발발하고 정치적 안정이 필요해지자 프랑스 정부는 유대인 강제 이주에 대한 책임을 점차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분적인 사면 그리고 이후 광범위한 사면이 승인되었습니다. 많은 전직 부역자들이 공공부문으로 복귀했습니다. 일부는 1950년대에 요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모리스 파퐁과 같은 인물들은 수십 년 동안 유대인 강제 이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은폐해 오다가 수년 후 언론의 조사를 통해 마침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공식적인 담론은 변화했습니다. 정의에서 국가 통합으로 우선순위가 옮겨갔습니다. 협력은 불편하고 거의 금기시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세대의 역사가 영화 제작자, 언론인들이 기록 보관소를 검토하고 잊혀진 상처를 파헤치고 그 어두운 시기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책, 그리고 뒤늦은 재판을 통해 숙청에 대한 기억은 다시 한번 집단의식의 중심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 대숙청은 정의를 위한 행위이자 정치적 필연성 그리고 인류의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범죄 정권에 협력한 자들의 불처벌 위에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건설될 수 없기에 그것은 필요했습니다. 또한 상처 입은 국가의 가장 깊은 분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극적이기도 했습니다. 불완전하고 성급했으며 때로는 부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배신으로 산산이 조각난 나라에서 법치를 회복하려는 기념비적인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숙청은 불편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합법성만으로는 집단적 고통을 막거나 찢어진 도덕성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단순히 박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려 했다는 사실은 폐허가 된 대륙에서 여전히 문명화의 움직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법정에서만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적조차도 같은 얼굴, 같은 언어, 같은 국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프랑스의 양심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